안 뛰어내려. 씨발, 뒤에 동기들 다 기다리는 거 안 보여? 신이 많은 지휘관의 입에서 터져나온 욕설과 함께 등 뒤 군장을 강타한 군홧발의 충격. 속수무책으로 허공에 내던져진 그녀의 절규는 C-130 수송기의 거대한 굉음에 묻혔습니다. 오늘 사연 모음집에서는 가장 신뢰했던 조직에게 명예를 짓밟힌 한 군인의 투쟁과 딸을 위해 모든 것을 건 아버지가 내리는 준엄한 심판의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제 공중 강화를 정확히 일주일 앞둔 늦여름의 어느 날 충청북도 증평군에 위치한 제13특수임무여단 예하 특수전교육대. 그 중에서도 공수기본훈련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11.5m 모형탑 훈련장은 아침부터 내리쬐는 뙤약볕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 정신이 살아 숨쉬는 이곳은 검은 베레모를 꿈꾸는 모든 훈련생들에게 마지막 관문과도 같은 곳이었다. 혹독하기로 소문난 특수전 부사관 양성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고 마침내 이곳 공수훈련에 입소한 대원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전부사관 오하나 하사. 이제 갓 임관 2년차 계급장에는 아직 앳된 노란색 한 줄이 선명했지만 그녀의 다부진 체격과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는 웬만한 고참 부사관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 강한 의지가 뿜어져 나왔다. 충성. 8번 준비생 오하나. 강화 준비 끝났습니다. 완전 무장을 갖춘 채 헬멧을 고쳐 쓴 그녀의 등은 꼬독하게 펴져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방탄 헬멧 아래로 식은 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발 아래로 아득하게 펼쳐진 지상은 마치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고 그녀의 모든 용기를 삼켜버릴 듯했다. 그녀에게는 가족은 물론 가장 가까운 동기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다. 지독한 고소공포증. 육군 부사관 학교 시절부터 수많은 훈련과 평가를 거치며 단 한 번도 상위권을 놓친 적 없는 그녀였다. 체력, 사격, 독도법, 전술이론까지 모든 분야에서 발군의 기량을 선보였지만 유독 높은 곳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만큼은 이성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 특전사의 검은 베레모를 쓰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꿈이었기 때문이다. 오하사 괜찮나? 안색이 별로 좋지 않은데. 바로 옆에서 그녀의 순서를 기다리던 3대대 구지역대 중대장 김민석 대위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갓 부임한 초임 장교 시절부터 오로지 특전사에서만 군 복무를 이어온 그는 부하들을 아끼는 마음이 남달라 따르는 이가 많은 참된 군인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오하나 하사의 뛰어난 자질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미세한 불안감을 한눈에 알아차렸다. 괜찮습니다, 중대장님. 컨디션 최상입니다. 오하나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 끝은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훈련장 한편으로 검은색 코란도 지휘 차량이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춰섰다. 운전병이 급하게 뛰어내려 뒷문을 열자 육중한 몸집의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구지역대가 소속된 3대대 대대장 김철웅 중령이었다. 무언가에 늘 불만인 듯 잔뜩 찌푸려진 미간과 부하들을 하대하는데 익숙한 거만한 말투. 그는 부대 내에서 능력은 없으면서 부하 잡는 데만 혈안이 된 지휘관으로 악명이 높았다. 특히 여군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유별나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모형탑 위에서 잠시 망설이는 듯한 오하나를 발견하고 즉시 무전기를 입에 가져다 댔다. 거기 3중대 8번. 오하나 하사. 지금 장난하나? 뭐 하는 건가? 빨리 강화 안 시키고. 김중령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자 모든 훈련병과 교관들의 시선이 일제히 오하나에게로 쏠렸다. 그녀의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구지역대 선임 담당관 황진욱 중사와 분대장 박광철 상사도 그 모습을 보며 노골적으로 혀를 찼다. 어휴, 저럴 줄 알았다. 그게 집이 무슨 특전사라고. 자, 그러게 말입니다. 저렇게 굼떠서야 원. 저래가지고 진짜 비행기에서 뛸 수나 있겠습니까? 대대장님 심기만 불편하게 만들고.
김철웅 중령의 충실한 수족을 자처하는 그들이었다. 속닥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예민해진 귓가에 송곳처럼 박혔지만 오하나는 애써 무시하며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다. 할 수 있다. 오하나. 너는 특전사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뛰어내릴 용기를 끌어모았다. 결국 보다 못한 교관의 손에 등을 떠밀리다시피 허공으로 몸을 날린 오하나는 땅에 발이 닿는 순간 긴장이 풀린 다리가 꺾이며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공수 훈련의 기본인 5개 동작 접지법은커녕 불안정한 착지 자세 때문에 발목에 가벼운 충격까지 왔다. 저것 봐라, 저것 봐. 착지도 제대로 못하네. 저런 게 무슨 특전사야. 황진욱 중사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확성기를 통해 온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모욕감에 오하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김철웅 중령의 불호령이 곧바로 떨어졌다. 8번 준비생. 즉시 장비 재정비하고 다시 올라가. 다른 동기들보다 3번 더 실시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그녀는 그날 다른 동기들이 훈련을 마치고 쉬는 동안에도 3번이나 더 공포의 모형탑을 오르내려야 했다. 반복되는 강하에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군장과 산악용 헬멧이 짓누르는 어깨와 목은 끊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그녀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수십 명의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했다는 수치심과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딸이 겪고 있는 고된 훈련을 까맣게 모르는 그녀의 아버지 오대산 중장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제7기동군단 사령부의 거대한 집무실에서 벽면을 가득 채운 작전 지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야전 지휘관으로서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승승장구해온 입지전적인 인물. 대한민국 육군의 최정예 기동 전력을 총괄하는 그는 국방부 차세대 최고 사령관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명장이었다. 그는 잠시 지휘봉을 내려놓고 육중한 원목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15년 전 그가 대령에서 장군으로 막 진급했을 때의 진급식 날이었다. 갓 달아 반짝이는 별 하나가 박힌 베레모를 쓴 그의 허리를 7살짜리 늦둥이 막내딸 하나가 작은 2팔로 꼭 껴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에게 하나는 단순한 딸이 아닌 삶의 가장 큰 활력이자 자랑이었다. 바쁜 군 생활 탓에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했지만 마음만은 늘 딸을 향해 있었다. 그런 딸이 아버지를 따라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그것도 가장 힘들다는 특전사를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응원했다. 하지만 동시에 험난하고 위험한 군 생활에 행여나 다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평범한 아버지이기도 했다. 띠리리링. 울리는 집무실 전화벨 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발신자 표시를 확인한 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하나였다. 우리 딸. 훈련은 할만하고. 아빠.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나 다음 주에 드디어 진짜 비행기 타고 강화한다. 멋있지? 수학이 넘어 딸의 목소리는 애써 밝음을 가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노련한 지휘관이자 아버지는 그 가늘고 높은 톤 속에 숨겨진 미세한 떨림과 불안감을 놓치지 않았다. 무언가 힘든 일이 있음을 직감했지만 그는 섣불리 캐묻지 않았다. 스스로 이겨내고 싶어하는 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다. 그래, 우리 딸 장하네. 늘 자랑스럽다. 하지만 명심해라. 훈련 성적 조금 떨어지는 건 괜찮아. 다치지만 마라. 그거면 된다. 알겠지? 알았어, 아빠. 걱정 마. 그럼 끊을게. 충성. 그래, 몸 조심해라. 대사는 대견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지만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쉬이 가시지 않고 그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강화 당일이 밝았다. 성남 서울공항 상공, 지상 2,500피트 고도를 유지하며 비행 중인 C-130 허큘리스 수송기 내부는 4개의 터보프롭 엔진이 뿜어내는 굉음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오하나 하사는 자신의 심장이 엔진 소리보다 더 크게 울리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오하나.
그녀는 군가를 나직이 으쪼리며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녀의 맞은편 좌석에 앉은 김민석 대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모형탑 훈련 이후 의기소침해진 오하나를 여러 번 따로 불러 격려해 주었다. 오하사 긴장되나? 아닙니다, 중대장님. 드디어 진짜 강화를 하게 되어 설렐 뿐입니다. 그래, 그 마음가짐이면 충분해. 오하사라면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기억해. 하늘에서는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과 장비만 믿는 거야. 그때였다. 기체 후방 램프 도어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아득한 창공과 함께 한 줌의 햇살이 기내로 쏟아져 들어오는 순간 훈련병들의 얼굴은 최고조로 굳어졌다. 녹색 강화 신호등이 켜짐과 동시에 강화 통제관의 우렁찬 구령에 맞춰 대원들이 한 명씩 차례로 허공에 몸을 던졌다. 마침내 오하나의 차례. 램프 도어 끝에 선 그녀는 발 아래로 펼쳐진 까마득한 풍경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눈앞이 아찔해지고 다리가 시멘트 바닥에 붙어버린 듯 한 걸음도 뗄 수 없었다. 훈련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다. 8번. 뛰어. 하사. 망설이지 말고 뛰어. 교관과 바로 뒤에 있던 황진욱 중사가 소리쳤지만 오하나의 몸은 얼어붙은 듯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순간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김철웅 중령의 눈빛이 살기로 번득였다. 그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을 드러낸 듯 했다. 전부 비켜. 김중령은 강화 통제관을 거칠게 밀치고 오하나의 등 뒤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눈은 이성을 잃은 분노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 시발년이 진짜. 내년 하나 때문에 지금 대열 전체가 엉망이 되고 있잖나. 특전사 배지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대대장님,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오하사도 할 수 있습니다. 제발. 김민석 대위가 다급하게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김중령은 그의 멱살을 잡아 밀쳐냈다. 시끄러워. 김민석. 이건 명령 불복종이야. 군법으로 다스려도 시원찮을 판이라고. 이건 명령이다. 뛰어내려. 말과 동시에 김중령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전투화를 신은 발로 오하나의 등 뒤에 결속된 주 낙하산 군장을 힘껏 걷어찼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오하나의 몸은 균형을 잃고 맥없이 허공으로 내던져졌다. 정상적인 강화 자세를 취하지 못한 채 내던져진 몸은 공중에서 통제 불능 상태로 심하게 흔들렸고 그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비상 낙하산을 펼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지상에 발이 닿는 순간 우두둑하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왼쪽 발목에서 터져나오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훈련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김민석 대위는 진흙과 피로 뒤범벅이 된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오하나의 모습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김철웅 중령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채 쓰러진 오하나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린 채 김대위에게 다가와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다. 김대위, 똑똑히 들어. 오늘 강화는 전원 이상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거다. 오하나 하사는 착지 과정에서 개인 부주의로 발을 헛디뎌 부상을 입은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만약 다른 소리가 나오면 그땐 자네 군 생활도 여기서 끝나는 거야. 명심해.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진실을 은폐하라는 비열한 명령이었다. 김민석 대위는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대한 조직의 힘 앞에 한 개인의 양심은 너무나도 무력하게 느껴졌다. 사고 발생 12시간 후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국군수도병원. 정형외과 병동의 1인실은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통증 완화제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희미한 의식 너머로 낯선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아른거렸다. 오하나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렸다.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고 특히 왼쪽 다리에서는 욱신거리는 통증과 함께 딱딱하고 거대한 이물감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려 확인한 자신의 다리는 발목부터 무릎 아래까지 두꺼운 통깁스로 감싸여 있었다. 정신이 좀 드십니까?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군의관이 그녀의 침대 옆으로 다가와 물었다. 그의 명찰에는 정형외과 과장 중령 한석규라고 적혀 있었다. 여기는 국군 수도병원입니다. 어제 저녁 응급 후송되어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좌측 족관절 분쇄골절, 그리고 경골 및 비골 원위부 손상. 쉽게 말해 발목뼈가 산산조각 났고 정강이뼈 아래쪽까지 금이 갔다는 뜻입니다. 군의관의 담담한 설명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분쇄골절, 수술. 오하나는 수송기에서 내던져졌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기억은 뒤죽박죽 엉켜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남은 것은 김철웅 중령의 분노에 찬 얼굴과 등 뒤를 강타하던 끔찍한 충격뿐이었다. 수술은 잘 됐습니까? 저 다시 훈련받을 수 있습니까? 그녀가 가장 묻고 싶었던, 그리고 가장 듣기 두려웠던 질문이었다. 한석규 중령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뼈를 맞추고 핀으로 고정하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야겠군요. 오하사. 앞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그 후에도 예전처럼 격렬한 기동 훈련을 소화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특히 공수 훈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재발의 위험이 너무 큽니다. 사실상 불가능. 그 말은 오하나의 귓가에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특전사로서의 삶, 그녀가 목숨처럼 여기고 모든 것을 걸었던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끓어오르는 눈물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국 뜨거운 눈물 몇 방울이 뺨을 타고 베개를 적셨다. 그녀의 군 생활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것도 가장 명예로워야 할 훈련 중에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부상이라는 불명예를 안고서. 같은 시각 13여 단 3대 대장실에서는 전혀 다른 온도의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김철웅 중령은 자신의 집무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맞은편에 부동자세로 서 있는 김민석 대위를 거만한 눈으로 훑어보았다. 김 대위, 어제는 수고 많았어.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놀랐을 텐데 침착하게 잘 대처해줘서 고맙게 생각하네. 그의 위선적인 칭찬에 김민석은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김철웅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철 하나를 집어 그에게 건넸다. 이거 어제 사고에 대한 경위 보고서일세. 내가 밤새워 작성했어. 자네도 알다시피 이런 사고는 절차가 복잡하고 보고 라인도 많아서 말이야. 괜히 일이 커지면 부대 전체가 피곤해지거든. 김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훈련 중 안전사고 발생 경위 보고라는 제목 아래에는 사고의 전말이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사고 개요 2025년 8월 24일 14시 30분경 공수기본 훈련 중 3대대 소속 오하나 하사가 C130 수송기에서 이탈 착지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려 부상당함. 사고 원인 본인의 고소공포증으로 인한 강하 직전의 과도한 긴장 상태. 이로 인한 강하 자세 불량 및 착지 불안정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교관 및 통제관의 안전 지시는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음. 결론 본 사고는 훈련생 개인의 심리적 불안정과 미숙함에서 기인한 안전사고로 지휘 계통상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음. 모든 책임이 오하나 하사 개인의 과실로 규정되어 있었고 김철웅 자신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 명백한 허위 보고였다. 어때, 깔끔하게 정리 잘 됐지? 맨 마지막 장의 중대장으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서명만 하면 되네. 김철웅의 당연하다는 듯한 지시에 김민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대대장님, 이 보고서는 제가 목격한 사실과 다릅니다. 뭐라고?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오하사가 망설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대장님께서 오하사의 등을 전투화로 걷어차셨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가혹행위이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이대로 보고서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김민석의 단호한 저항에 김철웅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김대위, 지금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건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사실? 군대에서 사실이 뭔 줄 아나?
까라면 까는 게 사실이고 지휘관의 말이 곧 사실이야. 자네 내년이면 소령 진급 심사 아닌가? 자네 육사 동기들은 벌써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 여기서 발목 잡히고 싶어? 괜한 정의감 때문에 자네 앞길 막고 싶지 않은 내 배려라고 생각해. 이게 조직을 위한 길이고 자네를 위한 길이야. 그는 보고서와 펜을 김민석의 앞으로 밀며 나직이 속삭였다. 그것은 조언을 가장한 거부할 수 없는 협박이었다. 김민석은 치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손에 들린 보고서는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양심과 명예,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올려놓은 거대한 저울과도 같았다. 결국 그는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라는 힘없는 대답과 함께 보고서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날 오후 김민석 대위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국군 수도병원을 찾았다. 그는 차마 빈손으로 갈 수 없어 병원 앞 과일 가게에서 작은 과일 바구니를 하나 샀다.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인 끝에 그는 조심스럽게 노크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오하나는 창밖을 멍하니 내다보고 있었다. 인기척에 고개를 돌린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훈련장에서 씩씩하게 구호를 외치던 그 특전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중대장님 어쩐 일로? 오하사 몸은 좀 괜찮나 해서 와봤네. 미안하네.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김민석은 어색하게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의자를 끌어다 침대 옆에 앉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품 안에 있던 허위 보고서 사본을 꺼내 오하나에게 건넸다. 이게 대대장님이 작성한 사고 경위 보고서일세. 나보고 서명하라고 하더군.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오하나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으로 기록된 내용을 확인한 그녀는 그러나 예상과 달리 분노하거나 절규하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희미한 헛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보고서를 김민석에게 돌려주며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명하지 마세요, 중대장님.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저 때문에 중대장님 군 생활까지 망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제 군 생활은 여기까지였다고 생각할게요. 그게 제 운명인가 봅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지휘관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주는 부하의 모습에 김민석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실을 나섰다. 그날 밤 BOQ로 돌아온 김민석 대위는 책상 위 허위 보고서를 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다. 자신의 안위와 군 생활을 위해 거짓에 동조할 것인가? 아니면 짓밟힌 부하의 명예와 군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인가?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육군 장교 임관 반지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반지에 새겨진 글귀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왔다. 괴로움에 담배를 태우던 그는 문득 오하나 하사의 입원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열어두었던 부대 내부망의 인사관리 시스템 창을 보게 되었다. 무심코 그녀의 인적사항 파일을 스크롤하여 내려보던 그의 눈이 화면의 한 부분에 멎었다. 그리고 그는 숨을 멈췄다. 가족관계 아버지 오대산 육군 중장 현직 제7기동군단장. 오하나 하사의 아버지가 현역 3스타 장군이었다. 그것도 일개 사단장이 아닌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이라 불리는 제7기동군단장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순간 머릿속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훈련소 입소식 날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던 중년 신사 그리고 딸의 전화를 받으며 다치지만 말하고 말하던 아버지의 목소리. 김민석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일지도 몰랐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남은 군 생활 전부를 이 한 번의 통화에 걸기로 결심했다. 떨리는 손으로 개인 스마트폰을 들어 군 상급 부대 비상 연락망을 통해 알아낸 오대산 중장의 개인 연락처를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한 번, 두 번, 세 번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오대산이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낮고 권위 있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곤함이 묻어나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다. 김민석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다. 충충성. 군단장님, 저는 제13특 수임무여단 3대대 구지역대장 대위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13여 단? 그런데 무슨 일인가 김대위. 김민석은 마른 침을 삼키고 온 힘을 다해 입을 열었다. 군단장님 따님 되시는 오하나 하사님 일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수화기 너머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다. 잠시 흐른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겁고 살벌했다. 그리고 이어진 오대산 중장의 목소리는 이전의 피곤함은 온데간데 없이 강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계속하게. 김민석 대위는 그날 수송기에서 있었던 모든 진실을 김철웅 중령의 만행과 폭언, 비열한 은폐 시도와 허위 보고서의 내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다. 모든 보고를 듣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던 오대산 중장은 김대위의 이야기가 끝나자 얼음장보다도 더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김대위, 자네 방금 한 그 모든 말에 자네의 군 생활 전부와 남은 인생을 걸 수 있는가? 김민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네, 걸겠습니다. 군단장님, 저의 양심과 대한민국 육군 장교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그 대답에 오대사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알았다. 허위 보고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말고 기다리게. 그리고 아무 티도 내지 마. 자네는 군인으로서 가장 용감하고 옳은 일을 한 걸세. 전화가 끊어졌다. 그 순간 김민석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폭풍의 방아쇠를 당겼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시각 이천의 제7기동군단 사령부 집무실. 전화를 끄는 오대산 중장은 분노로 하얗게 떨리는 주먹을 감추지 못했다. 감히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군인이자 부하를 그따위로 짓밟고 군의 명예에 똥칠을 하려 한 자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집무실의 붉은색 보안 전화기를 들어 군의 심장부로 연결되는 번호를 눌렀다. 나 7군 단장이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지금 바로 연결해. 다음 날 아침 제13특 수임무여단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그러나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여단 위병소에 육군본부 감찰실 소속 차량이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을 때 여단장의 얼굴은 잠시 굳었다. 잠시 후 최경호 중령이 이끄는 감찰팀이 여단 본부 건물로 들어섰다. 겉으로는 정례적인 훈련 규정 준수 실태 점검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김철웅 중령은 감찰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다. 지난밤 김민석 대위가 허위 보고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고작 대위 한 명의 반항이 이렇게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견고한 인맥과 조직 내 입지를 믿고 이 위기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철웅 중령입니다. 무슨 일로 직접 오셨습니까, 중령님? 김철웅의 질문에 최경호 중령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육군본부 감찰실 소속 최경호입니다. 제7기동군단 오대산 군단장님의 특별 지시로 제13특 수임무여단의 훈련 규정 및 안전사고 발생 전반에 대해 특별 감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어제 발생한 오하나 하사 부상건에 대한 보고서 원본을 즉시 제출해 주십시오. 오대산 군단장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김철웅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는 속으로 아차 하고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최경호 중령의 눈은 서류 가방 속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김철웅은 사색이 된 얼굴로 김민석 대위의 사무실로 향하는 최 중령을 막아설 수 없었다. 최 중령은 김철웅 중령을 지나쳐 3중 대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최 중령은 숨기지 않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김대위, 오대산 군단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대위님께서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를 믿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호 중령은 김민석으로부터 서명 안 된 허위 보고서 원본을 확보했다. 그는 앞으로의 행동 지침을 상세하게 내렸다. 사건을 은폐하려는 세력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니 외부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모든 사실을 기록해두라는 당부였다. 그리고 비밀리에 양심적인 증언을 해줄 부대원들의 명단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중령님. 김민석의 말에 최 중령은 굳은 얼굴로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함께 싸우게 될 동지임을 확인했다. 그날 오후 오대산 중장은 단정한 근무복 차림으로 하나의 병실을 다시 찾았다. 병실 문을 열자 창가에 기대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는 딸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새 반쪽이 되어 있었다. 아빠 어떻게 오셨어요? 오하나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오대사는 말없이 그녀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과일 바구니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 능숙한 손놀림으로 깎기 시작했다. 그의 곁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아버지의 온기에 오하나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훈련 중 다쳐도 괜찮다고 군인이니까 당연하다고 자신을 다그쳤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으흑 아빠.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오하나의 어깨가 들썩였다. 오대사는 딸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아주었다. 그는 딸의 울음이 진정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한참을 그렇게 울음을 터뜨리고 난 뒤 오하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다 괜찮을 거야, 하나야. 괜찮아. 오대사는 다 깎은 사과를 접시에 담아 딸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강철 같은 의지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야. 아빠 봐.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전부 다 알고 왔다. 널 그렇게 만든 놈, 그리고 그걸 덮으려 했던 놈들. 아빠가 단 한 놈도 용서 안 해. 군인 오대산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그 시간 13여 단에서는 최경호 중령의 조용한 감찰이 김철웅 중령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최 중령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며 사고 당시 수송기에 탑승했던 병사들을 차례로 불러 비공개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그의 집요하고 치밀한 질문에 병사들은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며 대답을 회피했지만 최 중령은 그들이 느끼는 공포와 정의 사이의 갈등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군인으로서 양심을 지킬 의무가 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믿고 말해라. 너희의 모든 증언은 비밀리에 다뤄질 것이고 너희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내가 보장하겠다. 결국 병사들은 김철웅 중령이 오하나 하사에게 비정상적인 압력을 가했으며 마지막 순간에는 폭력을 행사했다는 결정적인 증언들을 쏟아냈다. 정황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자신의 통제권 밖에서 벌어지는 일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 김철웅 중령은 마침내 마지막 동아줄을 잡기 위해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육사 동기이자 특수전 사령부 본부 인사참모로 재직 중인 정진철 대령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다. 정 대령, 나 김철웅이야. 큰일 났어. 아니, 자네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다급하게 전화한 건 처음이군. 무슨 일인데?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와서 말이야. 오하나 하사건으로 특별 감찰을 진행 중이네. 내 예상대로 그년의 아버지가 고위직인가 봐. 우리 조직을 통째로 흔들려는 거야. 김철웅은 진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설명했다. 육군본부 감찰실이 월권을 행사하며 특전사의 고유 훈련 방식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부대 사기를 저하하고 있으면 자신이 그 표적이 된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오하나 하사를 직접 밀었다는 핵심적인 사실은 철저히 숨겼다. 수화기 넘어 정진철 대령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중령, 걱정 마. 어디 근본도 없는 놈들이 감히 우리 특전사에 와서 훈계질이야. 이 문제는 특전사 내부에서 처리하는 게 맞아. 사령관님께 내가 직접 보고 드려서 육본 감찰팀은 철수시키고 우리 사령부 차원의 자체 진상조사를 하도록 만들 테니 자네는 하던 대로 부대 통솔에만 신경 써.
정 대령의 말은 김중령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승리를 예감했다. 자체 조사라는 것은 결국 제19를 감싸는 요식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았다. 정진철 대령의 움직임은 신속했다. 그는 특전사령관에게 육본의 과잉 감찰이 최정예 부대의 사기를 꺾고 지휘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보고하며 이 사안은 우리 특전사의 명예를 걸고 자체적으로 엄정히 조사하여 보고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건의했다. 특전사 조직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사령관은 결국 그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즉시 육군본부의 특전사 자체 조사를 통보하고 월권 행위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공식 라인이 가동되었다. 이러한 상층부의 움직임은 곧바로 현장에 영향을 미쳤다. 13여 단에 머물고 있던 최경호 중령은 육군본부 감찰실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특전사 측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 조사를 잠정 중단하고 추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명령이었다. 이제 막 진실의 윤곽을 잡아가던 최 중령은 분통을 터뜨렸지만 상부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었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오대산 중장에게 보고했다. 이천에 위치한 제7기동군단 사령부 집무실 최경호 중령의 보고를 들은 오대산 중장의 얼굴은 그늘 한 점 없는 빙하처럼 차갑게 굳어졌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들이 자신들의 성체 안으로 숨어들어가 진실을 질식시키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그들의 뜻대로 놔둘 생각이 전혀 없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하던 계획을 바꿔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박 대위. 오대산이 자신의 전속부관인 박승현 대위를 호출했다. 네, 군단장님. 헬기 준비시켜. 목적지는 증평이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박 대위는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증평 말입니까? 13여 단으로 직접 가시는 겁니까? 오대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전장을 향해 있었다. 그래. 군단장 헬기로 직접 간다. 무전으로 방문 사실도 알리지 마. 북진 원 콜사인만 띄우고 곧장 착륙 준비하라고 통보해. 그것은 군의 관례를 깨는 파격적인 행보였다. 타 부대, 그것도 지휘 계통이 전혀 다른 특수부대의 일개 군단장이 아무런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것은 사실상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그가 더 이상 마쿠에서 움직이지 않고 직접 전면에 나서겠다는 명백한 의사표현이었다. 그 같은 시각 김철웅 중령은 정진철 대령과의 통화를 막 끝낸 참이었다. 걱정 마, 육본 놈들 곧 꼬리 내리고 돌아갈 거야. 라는 선배의 말을 들은 그는 의기양양해져 있었다. 그는 보란듯이 김민석 대위의 사무실 앞을 지나치며 승자의 여유가 담긴 비웃음을 흘렸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바로 그때였다. 위잉. 부대 상공에서 날카로운 헬리콥터 로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커지며 부대 전체를 뒤덮었다. 부대 관제탑에서 다급한 무전이 각 지휘 통제실로 퍼져나갔다. 통제탑, 통제탑. 식별 부호 VVIP 콜사인 북진원. 현재 본 부대 연병장으로 접근 중. 반복한다. 북진 부대장기다. 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북진은 제7기동군단의 상징. 그 부대의 지휘관 헬기가 예고도 없이 왜 이곳 13여 단으로 온단 말인가. 여단장을 포함한 부대 지휘부가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이 위풍당당한 위용의 블랙호크 헬리콥터 한 대가 연병장 중앙에 거대한 흙먼지를 일으키며 착륙했다. 헬기 측면에는 3개의 별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중장의 상징이었다. 모든 장병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연병장을 주시했다. 곧이어 헬기의 슬라이딩 도어가 열리고 한 장군이 모습을 드러냈다. 빛나는 은색 견장과 권위를 상징하는 삼정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다려진 장군 정복. 그리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뇌움과도 같았다. 제7기동군단장, 육군 중장 오대산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전속부관이 내렸다. 오대산은 헬기의 바람이 채 잦아들기도 전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여단 본부 건물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담긴 위압감은 부대 전체의 공기를 짓누르는 듯 했다.
방금 전까지 승리감에 도취해 있던 김철웅 중령은 연병장에 서 있는 세 개의 별을 단 장군을 보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오대산. 그는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의 부대 소속이었던 부상자 오하나 하사의 성과 겹쳐지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김철웅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공포로 질린 하얀 가면처럼 변해갔다. 제13특수임무여단 본부 건물은 오대산 중장이 내뿜는 냉기만으로도 순식간에 얼어붙을 듯했다. 여단 복도를 울리는 그의 육중한 군화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무겁고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복도에서 그와 마주친 장교와 부사관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마치 칼에 베인 듯한 날카로운 경례와 함께 길을 열었다. 평소라면 위풍당당했을 그들의 검은 베레모가 오늘따라 그의 그림자 아래 초라하게 느껴졌다. 여단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예고 없는 세 개의 별의 방문에 황급히 정복 상의를 꿰어 입은 여단장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단결. 여단장입니다. 오 군단장님, 어인일로 이 먼 곳까지 예고도 없이. 오대사는 그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악수를 청하기 위해 내민 손을 싸늘하게 지나쳐 곧장 여단장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여단장 책상 앞에 놓인 방문객용 가죽 소파에 앉는 대신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지휘통제실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창가로 다가가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등 뒤로 쩔쩔매며 서 있는 여단장의 모습이 유리에 비쳤다. 여단장. 오대산이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그러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자네 부대 군기가 아주 대단하더군. 그의 목소리에는 칭찬이 아닌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진 비아냥이 담겨 있었다. 여단장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부하가 훈련 중에 뼈가 부러져 군 생활이 끝날 위기에 처했는데 지휘관이라는 자는 그걸 개인 과실로 덮어버리고 진실을 말하려는 부하의 입을 틀어막아. 이게 자네가 자랑하는 세계 최강 특전 부대의 방식인가? 군단장님, 그건 현재 저희도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내 딸 일이야. 오대산이 천천히 몸을 돌려 여단장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눈빛은 세 개의 별이 뿜어내는 권위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모든 거짓과 위선을 꿰뚫어보는 검은 심연과도 같았다. 내 딸 오하나 하사가 자네 부대 대대장 놈한테 등 떠밀려 수송기에서 떨어졌어. 뼈가 산산조각이 났다고 하더군. 그런데 지금 자네 부대는 뭘 하고 있지? 특전사령부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잖나. 내가 틀렸나, 여단장? 여단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하나 하사가 오대산 중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그는 이 순간 처음 알았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일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다. 이것은 단순한 부대 내 사고를 넘어 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뇌관이었다. 군단장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한 점 의혹 없이 처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조사? 오대사는 코웃음을 쳤다. 가해자가 셀프 조사를 하는 걸 세상 어느 누가 믿어준단 말인가. 여단장 선택해.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고 자네 조직을 지킬 건가, 아니면 저 밑에 있는 썩어빠진 대대장놈 하나 비호하려다 자네 어깨에 달린 별까지 같이 떼어낼 건가. 그것은 회유나 설득이 아니었다. 명백한 최후 통첩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여단장의 군 생활 전체를 옥죄는 밧줄과도 같았다. 그 같은 시각 여단장실 밖 복도에서는 대대장 김철웅 중령이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 있었다. 오대산 중장 오하나의 아버지가 7군단장이라고.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벌집이 아니라 잠자는 사자의 코털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이제야 김민석 대위가 왜 그렇게 완강히 버텼는지, 육군본부 감찰실이 왜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였는지 모든 것을 이해했다. 황 중령님. 그때 그의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특전사령부 본부에서 파견된 감찰팀이었다. 정진철 대령이 보낸 사실상 김철웅 중령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사람들이었다.
사령부 감찰팀입니다. 여단장님께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팀장인 중령이 말했지만 김철웅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은 굳게 닫힌 여단장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 문 너머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칼자루가 있었다. 그는 사령부 감찰팀의 등장이 자신에게 마지막 구명줄이 될 것이라고 필사적으로 믿고 싶었다. 여단장실 안에 숨막히는 대치는 계속되고 있었다. 여단장은 자신의 군 생활 전체를 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한 개인의 분노, 그것이 아무리 군단장의 분노라 할지라도 그 분노를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특전사라는 거대 조직의 암묵적인 룰, 내부의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한다는 그들만의 철옹성을 깰 것인가?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부관이 들어와 여단장의 귓가에 속삭였다. 사령부 감찰팀이 도착했습니다. 그 말에 여단장의 흔들리던 눈빛이 순간적으로 단단해졌다. 그에게도 원군이 도착한 셈이었다. 그는 자신 혼자가 아니며 자신의 뒤에는 특전사령부라는 거대한 조직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오군 단장님, 드릴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따님의 일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제 저희 특전사령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겁니다. 사령부 감찰팀이 도착했습니다. 군단장님께서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월권하여 개입하시는 것은 군의 기강을 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일 수 있습니다. 여단장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자신은 일개 여단장이 아니라 특전사령관의 대리인으로서 말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분명히 했다. 오대사는 그의 대답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내 그는 조소에 가까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월권이라 좋아. 부적절한 처사라. 그는 품 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스피커폰으로 전환된 통화 연결음이 여단장실의 무거운 정적을 날카롭게 찢었다. 통합 국방 네트워크입니다. 전화가 연결된 곳은 국방부였다. 국방부 출입기자단 중앙일보 박영진 부장 바꿔주시오. 제7기동 군단장 오대산 중장이 긴급하게 찾는다고 전하고. 기자? 여단장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군인이, 그것도 현역 장성이 진행 중인 사건을 언론에 직접 터뜨리려는 것은 군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었다. 이것은 판을 엎어버리겠다는 협박 그 이상이었다. 조직의 명예와 기강을 짓밟는 자폭 행위이자 상대방도 함께 죽이겠다는 선전포고였다. 네, 군단장님. 중앙일보 박영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무슨 긴급한 일이십니까? 곧이어 활기차고 예리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박 부장, 내가 지금 특종 하나 줄까 하는데. 오대사는 여단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단장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갑고 명료했다. 제목은 이렇게 뽑아. 공수부대 여군 하사 선임 간부의 야만적 폭력 행위로 장애위기 특전사 조직적 은폐 정황 포착. 그 순간 여단장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무기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 군단장님, 그거 사실입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련 증거나 내부 증언이 있습니까? 박영진 기자의 흥분된 목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생생하게 들려왔다. 오대사는 여단장의 눈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다. 물론이지. 가해자의 신상, 피해자의 진단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자들의 녹취록과 내부 고발자의 양심선언문까지. 지금이라도 바로 넘겨줄 수 있어. 내일 아침 조간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실을 수 있겠나? 여단장의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이 흘러 턱 끝으로 떨어졌다. 이 사건이 언론에 터지는 순간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단순한 부대 내 가혹행위가 아니라 군의 신뢰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대형 스캔들로 비화될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소집될 것이고 야당 의원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국방부 장관과 참모총장을 물어뜯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관련 지휘관들은 줄줄이 옷을 벗어야 할지도 모른다. 특전사령관은 물론 육군 참모총장까지도 무사하지 못할 터였다.
그리고 그 모든 파국의 시작점에 바로 자기 자신이 서게 될 것이다. 잠깐, 군단장님 잠시만. 결국 여단장이 다급하게 외치며 오대산의 팔을 잡았다. 그는 거의 애원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전화 끊어주십시오. 제발 그것만은. 오대산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붙잡은 여단장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귀에 가져다 댔다. 박 부장, 미안하게 됐네. 방금 작은 오해가 풀려서 말이야. 내가 상황을 좀 착각했어. 기사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지. 대신 조만간 식사 한번 대접하겠네. 오대사는 간결하게 통화를 끊고 스마트폰을 다시 품 안에 넣었다. 여단장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오대산이라는 한 개인의 강철 같은 분노가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사령부라는 거대 조직의 자존심을 단 몇 분 만에 무참히 굴복시킨 순간이었다. 다시 묻지 여단장. 오대산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낮고 무거워졌다. 자네 부대에서 벌어진 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제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여단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다.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육군본부 감찰실의 조사에 한 점 숨김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좋아. 오대사는 짧게 대답하고는 몸을 돌려 여단장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김철웅 중령과 사령부 감찰팀은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오대산 중장과 그 뒤를 따르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의 여단장을 보고 모든 상황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오대산은 김철웅 중령의 바로 앞을 지나치며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는 김철웅의 계급장과 명찰을 번갈아 훑어보았다.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경멸 어린 눈빛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더 날카롭게 김철웅의 심장을 찔렀다. 김철웅은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자신을 태우러 온 헬기에 오르기 직전 오대사는 전속부관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박대위, 6본 감찰실 최경호 중령에게 연락해. 특전사 측에서 전면 협조하기로 했다고.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관련자 전원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가장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전해. 내 이름으로. 네,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거대한 굉음과 함께 블랙호크 헬기가 하늘로 솟아올랐다. 오대산 중장의 헬기가 증평 상공에서 사라진 그 순간 제13특 수입무여단을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권력의 장막은 찢겨나갔다. 여단은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변했다. 가장 먼저 칼날을 맞은 것은 특전사령부였다. 육군참모총장은 특전사령관을 직접 호출하여 지휘계통 문란과 사건 은폐 시도에 대해 엄중히 질책했다. 사령관은 고개를 숙여야 했고 그의 지시하에 13여 단으로 향하던 사령부 자체 감찰팀은 부대에 도착하기도 전에 철수하라는 굴욕적인 명령을 받았다. 육군본부 감찰실의 권한은 막강해졌다. 최경호 중령이 이끄는 특별감찰팀은 이제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여단장의 전면적인 협조 지시가 떨어지자 그동안 김철웅 중령의 위세에 눌려 입을 다물고 있던 목격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첫째, 증인 및 참고인 진술 확보. 김민석 대위는 자신이 목격하고 겪었던 모든 일을 한 점 숨김없이 정식으로 진술했다. 그의 진술은 조사의 방향을 잡는 결정적인 나침반이 되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화된 다른 중대원들도 용기를 냈다. 사고 당시 수송기에 탑승했던 부사관과 병사들은 김철웅 중령님이 오하나 하사에게 욕설과 함께 폭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 분노에 찬 얼굴로 군홧발로 오하사의 등을 걷어차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등 일관된 진술을 쏟아냈다. 이들의 증언은 녹취되었고 자필 진술서로 확보되었다. 둘째, 물적 증거 확보. 감찰팀은 김철웅 중령이 김민석 대위에게 서명을 강요했던 허위 보고서 원본을 압수했다. 또한 부대 통신 기록을 분석하여 김철웅 중령이 특전사령부의 정진철 대령과 통화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오하나 하사의 수술을 집도했던 국군수도병원 군의관으로부터 외부의 강한 충격 없이는 발생하기 어려운 형태의 복합골절이라는 전문가 소견서까지 확보했다.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침내 김철웅 중령은 감찰실 조사실로 소환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전혀 사실무근이며 나를 음해하려는 일부 세력의 모함이라고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최경호 중령이 그의 눈앞에 수십 명의 일관된 진술서와 통화기록, 군의관 소견서를 차례로 내놓자 그의 표정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이래도 발뺌하실 겁니까, 김중령? 최 중령의 싸늘한 질문에 김철웅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처량한 중년 남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사건의 진실은 한 점 의혹 없이 완벽하게 재구성되었다. 사건 발생 2주 만에 육군본부 감찰실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대한민국 군의 이름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심판이 시작되었다. 하나. 주범 김철웅 중령. 그에게는 군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 특수폭행치상, 군인사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그리고 허위보고 혐의가 적용되었다. 군 검찰은 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지휘관으로서 부하를 보호해야 할 임무를 망각한 채 오히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에게 평생의 상처를 입힌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징계위원회는 그에게 군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은 군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20년 넘게 복무하며 쌓아온 퇴직금과 군인연금을 절반으로 삭감하는 가장 치욕적인 처벌이었다. 그는 민간 법원으로 치면 불명예 전역을 당한 셈이다. 이와 별개로 군 검찰은 그를 정식 기소하여 군사법원은 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법정 구속되어 한때 자신이 호령하던 부하 사병들이 지키는 군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의 군 생활은 가장 불명예스럽고 비참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2. 은폐 시도 및 지휘계통 문란 책임자 정진철 대령. 육군본부 감찰실의 정당한 조사를 방해하고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특전사령부 인사참모 정진철 대령은 직무유기 및 지휘계통 문란의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 징계는 그의 군 경력의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아 예정되어 있던 장군 진급 심사에서 당연히 탈락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스스로 전역을 신청하며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었다. 3. 지휘감독 소홀 책임자 제13특수임무여단장. 그는 사건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으나 예하부대 지휘관의 일탈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관리하지 못한 지휘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보직 해임 조치되었다. 그는 즉시 정책연구위원이라는 한직으로 발령받았으며 그의 군 경력 또한 사실상 끝이 났다. 4. 동조 및 방관자 황진욱 중사와 박광철 상사. 상관의 가혹행위를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동조하며 피해자를 조롱했던 두 부사관 역시 징계위원회를 피할 수 없었다. 그들에게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각각 감봉 3개월과 근신 15일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 징계 기록은 그들의 인사고과에 영원히 남아 향후 장기 복무 및 진급 심사에 결정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했다. 5. 용기 있는 고발자 김민석 대위. 육군본부는 김민석 대위의 행동을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군인으로서의 양심과 명예를 지킨 모범적인 사례로 높이 평가했다. 그는 정식으로 육군참모총장 표창을 수여받았으며 이 사실은 그의 인사기록에 자랑스럽게 기록되었다. 오대산 중장은 개인적으로 그를 군단장실로 불러 자네 같은 군인이 있어 우리 군의 미래가 밝다며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었다. 이듬해 소령 진급 심사에서 그는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오하나 하사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군은 그녀의 부상이 개인 과실이 아닌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것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공상 판정을 내렸다. 이로써 그녀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모든 의료 지원과 보상을 받으며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사건이 마무리된 어느 가을날
오대산 중장은 재활치료에 한창인 하나의 병실을 다시 찾았다. 창가에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아래 하나는 이제 목발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절망감 대신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단단하고 평온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아빠, 저 다음 주에 퇴원해요. 그래,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오대사는 딸의 곁으로 다가가 아직은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를 애틋하게 바라보았다. 하나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무리해서 군에 남지 않아도 괜찮다.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할 거야. 그의 말에 하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연병장에서는 새로운 부사관 후보생들이 씩씩하게 훈련을 받고 있었다. 아니요, 아빠. 저 군에 남을 거예요. 비록 다시는 강화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부하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만들고 싶어요. 더 좋은 군대를 만드는데 제 남은 군 생활을 바치고 싶습니다. 딸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서 오대사는 15년 전 자신의 진급식 날 보았던 7살배기 소녀의 모습이 아닌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말없이 다가가 딸의 어깨를 힘껏 껴안았다. 그래, 우리 딸. 내가 자랑스럽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그들은 더욱 단단해졌다. 군복을 입은 아버지와 딸은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드높은 가을 하늘은 마치 시련을 이겨낸 그들의 명예롭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군의 정의는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살아있음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개 같은 년! 아주 지랄을 하네! 커피는 무슨? 중대 전체가 벌벌 떠는 시한폭탄 후임, 혹시 겪어보셨나요? 오늘은 그 시한폭탄이 하필 새로 부임한 여성 중령의 심지에 불을 붙여버린 사연입니다. 단결. 중사 박정식 금일부로 본부중대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십수년을 군복 입고 구르며 잔뼈가 굵은 베테랑 박정식 중사에게도 그날의 전입 신고는 유독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를 맞이하는 중대장 오세준 대위의 얼굴에는 새로운 간부에 대한 기대감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다. 대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 앞에 선 인간의 깊은 무력감만이 그늘져 있었다. 행정보급관 천용덕 상사는 대답 대신 굳은 얼굴로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지그시 누르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중대의 공기는 마치 장마철 솜니불처럼 축축하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행정반을 오가는 병사들은 발소리마저 죽인 채 고양이처럼 걸었고 간부들의 얼굴에는 씻어내지 못한 피로가 역력했다. 마치 핵심 부품이 빠진 채 억지로 돌아가는 기계처럼 중대 전체가 위태로운 굉음을 내고 있었다. 신임 간부가 전입 온 첫날의 의례적인 활기나 설렘 따위는 사치였다. 그리고 그 모든 불안과 침체의 진원지에는 단 한 명의 병사가 있었다. 황인철 일병. 행정보급관 천용덕 상사가 내뱉은 이름 석자에는 단순한 골칫덩어리를 넘어선 일종의 공포와 체념마저 짙게 배어 있었다. 박정식 중사가 이 부대로 오기 바로 일주일 전 중대에는 또 한 명의 폭탄이 배달되었다. 다른 대대에서 대형 사고를 치고 군기 교육대를 다녀온 뒤 원 소속 부대에서 도저히 감당 불가라며 두 손 두 발 다 들고 떠넘긴 바로 그 관심병사. 그가 황인철 일병이었다. 그의 병적 기록부는 한 편의 재난 보고서나 다름없었다. 입대 전 조현병 진단 이력,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전제로 내려진 기적 같은 현역 복무 적합 판정. 하지만 자대 배치 이후 그의 증상은 서서히 통제 불능의 궤도로 이탈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생활관 선임 병장에게 너 오늘 밤에 죽여버린다고 은졸이며 의자를 집어 던지는 폭행 사건을 저질렀고 그 길로 군기 교육대 15일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폭탄은 돌고 돌아 바로 이 본부 중대로 넘어온 것이었다. 중대장 오세준 대위는 박 중사의 어깨를 힘없이 두드리며 말했다. 박 중사,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황일병 저 새끼만 좀 잘 봐줘. 제발 사고만 안 치게. 그게 우리 중대 유일한 작전 목표야. 그 목소리는 지시라기보다는 차라리 애원에 가까웠다.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박정식 중사는 천용떡 상사와 함께 정비고로 향했다. 부임 후 처음으로 중대의 장비 및 물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정비고 한 구석에 짐짝처럼 쭈그려 앉아 허공을 보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는 병사가 눈에 들어왔다. 황인철이었다. 천상사는 질색이라는 듯 혀를 찼다. 저 새끼야. 저기 저렇게 처박아 두는 게 제일 속 편해. 뭘 시키면 배로 족같은 일이 생기거든. 그래도 뭐라도 시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 구실은 하게 만들어야죠. 저렇게 계속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정식 중사의 의욕 넘치는 말에 천상사는 그럼 내가 한번 당해봐라는 듯한 냉소적인 표정을 지었다. 마침 중대 두동반 트럭의 타이어 공기압 점검이 필요했다. 박 중사는 황인철에게 다가갔다. 어이, 황일병. 이리 와서 나 좀 도와라. 황인철은 대답 없이 마치 관절마다 녹이 쓴 로봇처럼 삐걱거리며 일어났다. 박 중사는 최대한 쉽고 단순한 작업부터 시켜보기로 마음먹었다. 저기 트럭 타이어 보이지? 가서 발로 한 번씩 세게 걷어차봐. 바람 빠진 곳 없나? 소리 들어보는 거다. 하지만 황인철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텅 빈 시선은 타이어가 아닌 트럭 운전석 문짝에 달린 동그란 백미러에 고정되어 있었다. 황일병, 내 말 안 들리나? 바로 그때였다. 황인철이 혼잣말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면서 옆에 놓인 쇠 파이프 쪽으로 걸어갔다. 뭐라는 거야, 이 새끼가? 박 중사가 되묻는 순간 황인철은 쇠 파이프를 벼락같이 집어들고는 백미러를 향해 풀스윙을 하려 했다. 야, 이 미친 개새끼야. 박 중사가 기겁하며 본능적으로 그의 팔을 낚아챘다. 단 1초만 늦었어도 중대 자산이 눈앞에서 박살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황인철은 팔을 붙들린 채로도 깨버려야 해 라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반복했고 그의 눈은 완전히 풀려 있었다. 박 중사는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건 단순히 군 생활에 적응 못하는 고문관의 수준이 아니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안전핀 뽑힌 수류탄. 그 자체였다. 그는 천상사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다. 행보관님, 안 되겠습니다. 저 병사는 정비고 출입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저 자신도 제 신변의 안전을 보장 못하겠습니다. 천상사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부대 인근의 허름한 곱창집에서 오세준 대위와 천용떡 상사가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타다 남은 연탄재처럼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무력감이 재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행보관님, 이제 어떡합니까? 진짜. 정비고도 안 돼, 행정반도 안 돼, 취사장 보냈더니 거기 칼이 있어서 안 된다고 난리치고 쟤는 대체 어디에 둬야 합니까? 오대위가 답답한 속을 토해냈다. 천상사는 말없이 소주를 목구멍으로 털어넘겼다. 방법이 있나? 의병 전역시키자고. 의무대에 서류를 몇 번이나 쳐올렸는데 거기 군의관 새끼들은 맨날 약물 통제 가능, 현역 복무 적합. 이 지랄만 떨고 있으니 위에서는 사고 치지 말라고. 매일 쪼아대지 밑에 애들은 저 새끼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지. 우리가 무슨 부처님 가운데 토막입니까? 부처님 할아버지가 와도 저런 새끼는 못 다뤄요. 그래도 우리가 지휘관인데 책임을 져야죠. 책임? 중대장님, 저놈 하나 때문에 우리 중대 애들 전부 정신병 걸릴 판입니다. 어젯밤에는 불침번 서다가 갑자기 복도에서 소리를 꽥꽥 질러서 애들 다 깨우고 지랄 발광을 했습니다.
선임들은 개 때문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후임들은 개 눈치 보느라 하루 종일 얼어붙어 있고 이게 정상적인 부대입니까? 천상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의 말은 오 대위의 가슴을 후벼 팠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황인철 한 명 때문에 부대 전체의 사기와 기강이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를 내칠 수도 포기할 수도 없었다. 그는 서류상 엄연히 자신의 부하였다. 그저 아무 일 없이 시간만 흘러서 저 새끼 전역하는 날만 오기를 비는 수밖에요. 오 대위가 자조적으로 말했다.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은 완벽한 방치였다. 어떻게든 사고가 나지 않을 가장 위험도가 낮은 곳에 그를 격리하고 시간을 버는 것. 그것이 군복 입은 두 남자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사단장 지시로 낡고 먼지 쌓인 부대 도서관을 개조해 장병 복지를 위한 카페를 만들게 된 것이다. 번듯한 에스프레소 머신과 그라인더가 들어왔고 아늑한 테이블과 의자가 배치되었다. 이름하여 단결 카페. 천상사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황인철을 카페 관리병으로 꽂아 넣었다. 커피 내리는 단순 반복 작업이라면 기계 같은 저놈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다. 놀랍게도 그 희망은 현실이 되었다. 황인철은 커피 머신 앞에서만큼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수십 가지 레시피를 단 한 번에 외웠고 바리스타 챔피언처럼 기가 막히게 부드러운 우유 거품을 만들어냈다. 중대에는 기적 같은 평화가 찾아왔다. 황인철은 더 이상 부대를 유령처럼 배회하지 않았고 병사들은 그의 커피를 마시며 잠시나마 팍팍한 군 생활의 시름을 잊었다. 간부들은 마침내 폭탄의 안전핀을 찾았다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다. 그 위태로운 평화가 얼마나 허무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깨져버릴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채 그날은 신임 사단 인사참모인 윤서인 중령이 부대를 처음으로 순시하러 온 날이었다. 육사 출신의 엘리트 여군으로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칼 같은 자세에서는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서슬퍼런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중대 시설을 둘러보던 그녀는 마지막 코스로 단결 카페에 들렀다. 중대장 오세준 대위는 마치 자신의 최대 업적인 양 자랑스럽게 황인철을 소개하며 커피 한 잔을 권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부탁합니다. 윤서인 중령이 부드럽게 주문하자 황인철은 말없이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다. 향긋한 원두 향이 카페 안을 채웠고 오대위와 천상사는 마치 자기 자식이 재롱잔치라도 하는 양 흐뭇한 미소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황인철은 뜨거운 김이 오르는 커피가 담긴 컵을 윤중령 앞 카운터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윤중령이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며 컵을 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두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나지막하지만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운 목소리가 카페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개 같은 년 아주 지랄을 하네. 커피는 무슨 그의 입에서 토해내듯 튀어나온 말은 비수가 되어 나라와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고막에 잔인하게 박혔다. 시간은 얼어붙었다. 윙윙거리던 커피 머신의 소음도 저 멀리 연병장에서 들려오던 훈련 구호도 심지어 자신의 심장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전한 진공의 상태. 박정식 중사는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 헛것을 들었기를 이 모든 것이 지독한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부정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이었다. 오세준 대위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르스름한 빛이 돌았다. 평소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능글맞은 여유를 잃지 않던 그의 입이 미세하게 벌어진 채 닫히지 않았고 동공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미친 듯이 헤매고 있었다. 행정보급관 천용떡 상사는 물 밖으로 나온 붕어처럼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의 굵고 주름진 손이 경풍이라도 난 듯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보였다. 카페에 있던 다른 병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다.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그들의 공포 어린 시선이 향하는 끝에는 윤서인 중령이 있었다. 모욕의 폭풍 후 한가운데에 선 그녀는 그러나 놀라울 정도로 미동도 없었다. 놀라지도 분노하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그저 컵을 향해 뻗었던 손을 천천히 거두고는 자신을 향해 순도 100%의 증오를 쏘아붙이는 황인철을 똑바로 마주볼 뿐이었다. 그녀의 차분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마치 외과 의사가 암세포를 관찰하듯 황인철의 얼굴과 눈빛, 자세,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해부하고 분석하는 듯 했다. 그 지독한 침착함이 오히려 주변의 공기를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지옥 같은 정적을 깬 것은 윤서인 중령이었다. 그녀는 황인철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넋이 나간 중대장에게로 얼음장처럼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칼날처럼 예리하고 사무적인 톤을 유지하고 있었다. 중대장. 네. 중령님. 오대위는 군인이 낼 수 있는 가장 기괴하고 비굴한 소리로 대답했다. 방금 이 병사가 나에게 한 말이 상관 모욕으로 인지되는가? 아니면 자네 부대에선 이게 일상적인 건의사항 보고 방식인가?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내가 이 상황의 책임자로서 직접 규정하고 보고하라는 피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오세준 대위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인정하는 순간 이 사건은 한 정신질환 병사의 돌발 행동이 아니라 지휘관의 면전에서 벌어진 초유의 상관 모욕 사건으로 공식화된다. 그 뒤에 따라올 징계 절차, 사단 보고 그리고 자신의 진급에 미칠 끔찍한 영향들이 그의 뇌리를 전광석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게 잘못 들었습니다. 제가 헛것을 들은 것 같습니다. 커피 머신 소음 때문에 뭔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중령님. 비겁하고 필사적이며 역겨운 회피였다. 윤서인 중령의 입가에 경멸인지 실소인지 모를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런가? 여기 있는 모두가 갑자기 이명현상을 겪었나 보군. 행정보급관, 상사, 천용떡, 천상사가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다. 이 병사 이름과 계급은 일병 황인철입니다. 금일부로 저 병사의 카페 출입을 금지시키고 내 사무실로 정식 서면 보고하도록. 병적기록부 사본, 신상명세서 전입 이후 모든 특이사항, 이 부대에서 저 병사에 대해 조치했던 모든 내용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오늘 17시까지. 네, 알겠습니다. 윤서인 중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주문했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아메리카노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얼음 조각상처럼 몸을 돌려 카페를 나갔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멀어지자 얼어붙었던 카페 안의 시간이 그제야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흐르기 시작했다. 이런 거지 같은 새끼가 진짜. 가장 먼저 이성을 되찾은 것은 천용떡 상사였다. 그는 당장이라도 카운터 너머로 뛰어들어가 황인철의 멱살을 잡고 아스팔트에 갈아버릴 것처럼 달려들었다. 박정식 중사가 간신히 그의 앞을 막아섰다. 행보관님 진정하십시오. 여기서 이러시면 일이 더 커집니다. 이거 놔, 박 중사. 저 미친 새끼, 내가 오늘 영창이 아니라 관에 쳐넣어버릴 테니까. 하지만 황인철은 태연했다. 그는 천상사의 살기 어린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윤중령이 두고 간 커피를 싱크대에 쏟아버린 뒤 다시 행주를 들어 머신을 닦기 시작했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자신과 커피 머신만이 존재하는 듯 했다. 그 기괴할 정도의 평온함이 지켜보는 이들을 더욱 소름 돋게 만들었다. 오세준 대위는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다. 하시발 다 끝났다. 내군 생활. 그의 절망적인 독백을 들은 천상사는 분노의 화살을 그에게로 돌렸다. 중대장님, 이제 속이 시원하십니까? 제가 저 새끼 저기 처박아 둘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언젠가 꼭 대형 사고 칠 거라고 했죠. 그걸 괜찮다, 괜찮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방치하고 덮어준 게 누굽니까? 뭐요? 행보가님, 지금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시는 겁니까? 저 새끼 카페 관리병으로 추천한 게 누군데? 그때는 행보가님도 이게 최선이고 신의 한 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두 지휘관의 추악한 고성이 카페 안을 울렸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들의 안위와 진급을 걱정할 뿐 사태의 본질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다른 간부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두 사람의 눈치만 살폈다. 그날 오후 중대는 윤서인 중령이라는 보이지 않는 태풍의 눈 안으로 남김없이 빨려 들어갔다. 천상사는 17시에 맞춰 그녀에게 보고할 서류 뭉치를 만드느라 행정반 창고를 뒤집어 엎으며 먼지를 뒤집어 써야 했다. 오대위는 대대장에게 불려가 30분 넘게 쌍욕을 들어가며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했다. 소문은 삽시간에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본부중대 미친놈이 신임 인사참모한테 면전에서 쌍욕을 박았다더라는 이야기는 온갖 살이부터 부대를 전염병처럼 떠돌았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윤서인 중령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상사에게 보고받은 서류를 검토한 뒤 알겠다는 한마디만 했을 뿐 황인철에 대한 징계위 소집을 요청하지도 중대에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다. 마치 그날의 치욕적인 모욕을 모두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녀는 자신의 업무에만 몰두했다. 그녀의 침묵은 중대 간부들에게 더 큰 공포였다. 차라리 화를 내고 징계를 요구하는 편이 나았다. 이렇게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마치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피가 바싹바싹 마르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윤중령은 잊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관찰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 창문 너머 연병장 구석에 쪼그려 앉아 혼잣말을 하는 황인철을 쌍안경으로 지켜보았다. 카페를 잃고 다시 부대를 배회하는 유령이 된 그의 동선을 시간대별로 기록했다. 주말에는 불시에 PX를 방문해 병사들이 무엇을 사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살폈다. 중대 행정반에 들러서는 병사들의 주간 외출 및 외박 대장을 이전 기록까지 훑어보며 특이사항이 없는지 샅샅이 검토했다. 그녀의 행동에는 뚜렷한 목적이 없어 보였지만 박정식 중사는 그녀가 무언가를 찾고 있음을 직감했다. 마치 숙련된 사냥꾼이 먹잇감의 모든 흔적을 쫓으며 완벽한 기회를 노리는 것처럼.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마침내 사냥꾼의 덫에 먹잇감이 걸려들었다. 생활관에서 병사 한 명이 울상을 지으며 행정반으로 달려왔다. 평소 성실하고 품행이 방정하기로 소문난 김민석 일병이었다. 단결. 박정식 중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김민석 일병. 침착하게 말해봐. 제 나라 사랑카드가 없어졌습니다. 분명 아침에 관물대 지갑 안에 넣어둔 것을 확인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분실인지 도난인지 알 수 없는 상황. 박 중사가 일단 김일병을 진정시키고 함께 생활관을 다시 수색했지만 카드는 나오지 않았다. 바로 그때 김일병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KB나라 사랑 15시 32분 승인. 김민성님. 13,500원. 사용처 4단 단결마트. 김민석 일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중사님, 저는 오늘 PX에 간 적이 없습니다. 계속 생활관에서 책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정식 중사의 뇌리에 한 사람의 얼굴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행정반 문이 열리며 윤서인 중령이 들어섰다. 그녀는 방금 전에 소동을 다 들었다는 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 중사, 방금 그 카드 결제 내역 나에게 보고하도록. 그리고 김민석 일병, 잠시 나 좀 보지. 윤서인 중령의 눈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반격의 실마리를 찾아낸 사냥꾼의 눈빛이었다. 윤서인 중령의 등장은 행정반의 혼란스러운 공기를 단숨에 장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흔들림 없는 권위는 겁에 질린 김민석 일병과 당황한 박정식 중사를 동시에 집중시켰다. 김민석 일병. 이 일병. 김민석. 많이 놀랐을 텐데 걱정하지 마라. 윤중령은 김일병을 자신의 옆 의자에 앉혔다. 겁에 질린 병사를 다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눈을 맞추며 안정시키려는 그녀의 태도는 노련한 베테랑 형사의 그것과 같았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질문에만 아는 대로 침착하게 답하면 된다.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녀의 차분한 음성에 김일병은 겨우 안정을 되찾고 고개를 끄덕였다. 카드는 정확히 언제 마지막으로 봤지? 오늘 아침 08시 점호 직후 관물대를 정리하면서 지갑 안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지갑에서 교통카드를 빼고 다시 지갑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지갑을 둔 서랍은 잠글 수 있는 건가? 아닙니다. 잠금 장치가 없는 일반 서랍입니다. 오늘 너와 같은 생활관을 쓰는 병사들은 모두 어디에 있었나? 생활관에 혼자 남아있던 인원은 없었나? 모두 각자 작업이 있었습니다. 황일병과 박상병은 저와 함께 제초 작업에 나갔고 김상병은 통신반으로 갔습니다. 생활관은 비어 있었습니다. 질문은 집요하고 구체적이었다. 윤중령은 김일병의 진술을 통해 그의 동선과 상황을 재구성하며 용의자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시간과 공간의 빈틈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박정식 중사에게 향했다. 박 중사. 네, 중령님. 지금 즉시 4단 단결마트 책임자에게 연락해서 15시부터 16시 사이 계산대 앞 CCTV 영상을 전부 확보하도록. 하드디스크 원본을 통째로 가져오는 게 제일 좋다. 내 지시라고 전하고 만약 관리 상사놈이 규정이나 절차를 운운하며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부대 내 물품 도난 사건에 대한 인사참모 직권의 수사 협조 명령이며 불응시 군사경찰법에 의거하여 수사방해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분명히 경고해. 그녀의 지시는 단호하고 막힘이 없었다. 단순히 영상을 가져오라는 지시가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차단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박정식 중사는 자신도 모르게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즉시 다녀오겠습니다. 박정식 중사가 단결마트로 달려가고 김민석 일병을 생활관으로 돌려보낸 윤중령은 행정반에 홀로 남아 무언가를 기다렸다. 그녀는 아까 천상사에게서 받은 황인철의 서류처를 다시 꼼꼼히 검토했다. 이전 부대에서의 폭행 사건 기록, 군 병원의 진료 기록, 그리고 우리 중대로 전입 온 이후의 관찰 기록까지 흩어져 있던 점들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얼마 후 박 중사가 상기된 얼굴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USB 하나와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다. 중령님, 영상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당 시간대 모든 결제 기록입니다. 마트 관리 상사가 중령님 말씀을 전해 듣자마자 안색이 파랗게 변하더니 꼬리를 내리고 전부 협조해 주었습니다. 잘했다. 틀어보지. 박 중사는 행정반 컴퓨터에 USB를 꽂고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에는 한가로운 주말 오후의 PX 풍경이 나타났다. 윤중령은 정확히 15시 32분으로 시간을 옮겼다. 화면 속에는 익숙한 인형이 서 있었다. 구부정한 자세, 초점 없는 눈으로 주변을 불안하게 힐끔거리는 모습. 황인철 일병이었다. 그는 과자 몇 봉지와 음료수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꽂았다. 그의 손놀림은 어딘지 모르게 서툴고 초조해 보였다. 결제가 끝나자마자 그는 영수증도 챙기지 않고 물건을 비닐봉지에 대충 쑤셔넣고는 누군가에게 쫓기기라도 하는 듯 황급히 PX를 빠져나갔다. 윤중령은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며 그의 행동 패턴 하나하나를 눈에 새겼다. 그의 불안한 시선, 서두르는 몸짓, 모든 것이 그의 유죄를 소리 없이 증언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 중사에게 물었다.
이 시간 황인철 일병의 임무는 뭐였지? 확인해보니 카페 폐쇄 이후 별다른 보직이 없어 개인 정비 시간이었습니다. 생활관 대기였습니다. 김민석 일병의 생활관에 아무도 없던 시간과 정확히 겹칩니다. 기회, 수단, 그리고 영상 증거. 모든 것이 완벽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 윤중령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눈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중대장과 행보관을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하게. 그리고 황인철 일병도. 그녀는 덧붙였다. 강제로 끌고 오지 말고 인사참모님께서 잠시 보자고 하신다고 조용히 데려와. 덫의 마지막 단계는 먹잇감이 스스로 덫안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었다. 인사참모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윤서인 중령을 중심으로 마치 재판정의 배심원처럼 굳은 얼굴에 오세준 대위, 천용떡 상사, 박정식 중사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황인철 일병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불려왔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듯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윤중령이 고요를 깨고 입을 열었다. 황인철 일병 황인철. 오늘 15시부터 16시 사이 어디에 있었나? 생활관에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혼자 있었나? 그렇습니다. 이상하군. 윤중령은 책상 위의 모니터를 황인철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PX CCTV 영상이 정지된 채 떠 있었다. 정확히 황인철이 김민석 일병의 카드로 결제하는 순간이었다. 이 영상에 찍힌 사람은 너와 아주 닮았는데 내가 생활관에 있었다면 이건 누구지? 내 쌍둥이 형제라도 군 복무를 같이 하고 있나? 모니터를 본 황인철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의 어깨가 움찔 떨렸고 입술이 파르르 경련했다. 처음으로 그의 가면 같은 무표정이 깨지고 당혹감과 원초적인 공포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저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저런 곳 간 적 없습니다. 그런가? 윤중령은 여유롭게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지? 그녀는 박 중사가 가져온 결제 기록 사본을 들어보였다. 15시 32분 단결마트 13,500원. 결제 카드 소유주 김민석 일병. 그리고 이 카드는 지금 김민석 일병에게 없어. 혹시 어디 있는지 아나?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압니까? 황인철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이 내는 것과 같은 소리였다. 그때였다. 윤중령의 표정에서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졌다. 그녀는 황인철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황일병, 지금 내 전투복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는 게 뭐지? 그 순간 황인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전투복 바지 주머니를 움켜쥐었다. 그 안에는 PX에서 훔친 카드로 산 아직 채 뜯지도 않은 과자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들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놔. 윤중령의 목소리는 명령이었다. 황인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체념한 듯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봉지 안의 과자들은 그의 범행을 증명하는 낙인과도 같았다. 아! 황인철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의 눈에 다시 도끼가 번졌다. 그는 윤중령을 노려보며 알아들을 수 없는 욕설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시발 내가 뭔데 다 죽여버릴 거야. 가만 안 둬. 오세준 대위와 천상사는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에 안절부절 못했다. 하지만 그들이 입을 열기도 전에 윤서인 중령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더 이상 황인철을 보지 않았다. 대신 책상 위에 전화기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또박또박 번호를 눌렀다. 방 안에 있는 모두가 숨을 죽였다. 전화기 너머의 교환병에게 그녀가 말했다. 그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차가웠다. 여기 사단 인사참모다.
군사경찰대 수사과 연결해 수화기를 내려놓는 소리가 사형 선고의 망치 소리처럼 인사참모실 안을 울려 퍼졌다. 황인철의 얼굴에서 도끼와 분노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순수한 공포만이 남았다. 군기 교육대나 영창이 아니었다. 이것은 범죄였고 자신을 데리러 오는 것은 선임이나 간부가 아닌 군사경찰이었다. 창밖으로 멀리서부터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깝고 선명하게 황인철의 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대 내의 비공식적인 질서와 암묵적인 룰이 끝나고 거스를 수 없는 법이라는 차가운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인사참모실 밖 복도를 울리는 여러 개의 군합발 소리는 점차 가까워졌고 마침내 문이 열리며 군사경찰 완장을 찬 수사관 2명이 들어섰다. 그들의 등장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지금까지의 문제는 중대 내부의 갈등, 간부들의 고뇌, 병사들의 공포라는 감정적인 영역에 속해 있었다. 하지만 군사경찰의 차갑고 건조한 눈빛 앞에서는 모든 감정과 서사가 무의미했다. 그들에게 황인철은 아픈 병사나 골칫덩어리가 아니었다. 그저 피의자일 뿐이었다. 단결. 군사경찰대 수사과 박성훈 중사입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대표로 보이는 박 중사의 목소리는 낮고 기계적이었다. 그는 윤서인 중령에게 거수 경례를 한 뒤 곧바로 의자에 주저앉아 있는 황인철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 시선에는 동정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일절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려는 목적 의식만이 존재했다. 황인철 일병 맞나? 정신 차려라. 지금부터 군사경찰 수사관의 질문에 똑바로 대답해야 한다. 박 중사는 책상 위에 놓인 황인철이 꺼내놓은 비닐봉지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주머니에서 나온 거 전부 본인 건가? 뭘로 계산했지? 김민석 일병의 나라 사랑카드로 계산한 거 맞나? 황인철의 모든 방어 기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욕설을 내뱉던 도끼도 자신을 합리화하던 망상도 냉정한 법의 집행자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의 입에서 마침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박성훈 중사는 비웃음조차 짓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황인철과 말을 섞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함께 온 하사 수사관에게 고갯짓했다. 피의자에게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현시간부로 절도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즉시 신병 인계해서 군사경찰대로 연행해 추가 조사는 거기서 진행한다. 네, 알겠습니다. 하사 수사관이 황인철 앞으로 다가가 그의 양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마치 교본을 읽듯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그의 권리를 고지했다. 황인철 일병, 당신은 현재 절도 혐의로 체포됩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황인철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는 끈 떨어진 인형처럼 수사관들의 손에 이끌려 인사참모실을 나섰다. 그의 축 처진 어깨는 한 군인의 군 생활이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끝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복도 창문 너머로 그가 군사경찰대 차량 뒷좌석에 구겨지듯 타는 모습이 보였다. 중대의 폭탄은 그렇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제거되었다. 황인철이 사라진 인사참모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희미한 소독약 냄새 같은 것이 남았다. 마치 오염된 무언가를 깨끗하게 치우고 난 뒤의 냄새 같았다. 박성훈 중사는 윤서인 중령에게 정식으로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중령님, CCTV 영상 원본과 피해자 김민석 일병의 진술서 그리고 최초 목격자인 박정식 중사님의 진술서를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된 피의자의 과거 상관 모욕 행위에 대한 중령님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윤서인 중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완벽하게 준비된 서류철을 내밀었다. 여기 필요한 모든 자료가 있다. 참고하도록. 박성훈 중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단순한 진술서가 아니었다. 황인철의 전입일부터 시작된 모든 기행, 그에 대한 중대 간부들의 조치 내역, 그리고 그것이 왜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지휘 행위였는지에 대한 윤서인 중령의 냉철한 분석과 의견까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 자료가 아니라 한 부대의 지휘 관리 시스템 전체의 실패를 고발하는 기소장에 가까웠다. 대단하십니다, 중령님.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저희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단결. 군사경찰들이 사라지자 그제야 오세준 대위가 참았던 말을 터뜨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중령님, 일이 너무 커진 것 아닙니까? 저 녀석 어차피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놈이고 곧 전역할 놈인데 그냥 영창 한 번 더 보내고 조용히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제 이 일은 사단 전체에 보고될 거고 저와 행보관님은 그의 말은 징계를 면하고 싶다는 간절한 호소였다. 윤서인 중령은 그런 오대위를 한심하다는 듯 그러나 동시에 무지한 학생을 가르치려는 스승처럼 차갑게 바라보았다. 오대위. 자네는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군. 자네가 말하는 그 조용히 끝내는 방식이 바로 이 사태를 만든 진짜 원인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의 평화로운 부대 풍경과 인사참모실 안의 무거운 공기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황인철 일병은 아픈 병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범죄를 저지른 군인이다. 그의 병이 모든 행동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 만약 우리가 이걸 또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덮었다면 다음번엔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나? 김민석 일병의 카드가 아니라 부대 무기고 열쇠를 훔쳤다면 어쩔 뻔했지? 아니, 더 나아가서 그가 누군가를 정말로 해치거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했다면 그때도 조용히 끝낼 수 있었을까? 윤중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오대위와 천상사의 가슴에 깊숙이 박혔다. 그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언제나 어떻게든 사고만 나지 않게라는 소극적인 자세로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황인철을 방치하고 격리했던 과거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윤중령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단호해졌다. 지휘관의 책임은 문제 병사 하나를 감싸주고 덮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다. 부대 전체의 안전과 기강을 유지하고 이름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선량한 다수의 병사들을 소수의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인 책임이다. 그걸 망각하는 순간 자네들은 그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뗄 자격이 없는 거야. 그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두 사람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번 일에 대한 징계 두려운가? 두려워해야 마땅하지. 하지만 그 징계는 사건을 키운 것에 대한 벌이 아니야.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를 방치하며 스스로의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다. 오늘 일을 계기로 그걸 뼈저리게 깨닫지 못한다면 자네들은 앞으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군복을 더럽히게 될 거다. 군사경찰대에서 조사를 받은 황인철은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CCTV라는 명백한 증거와 윤서인, 중령이 제출한 완벽한 자료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넘겨졌고 절도 혐의에 더해 과거의 폭행 및 상관 모욕 혐의까지 병합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은 복무 기간을 채우는 대신 그는 국군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뒤 사회로 돌아가는 불명예 전역 처리될 운명에 처했다. 중대에는 짧고 강렬했던 폭풍이 지나갔다. 하지만 윤서인 중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대대장을 넘어 사단장에게 이번 사건의 전말과 함께 전 부대 관심병사 관리 체계 전면 혁신안을 정식으로 보고했다.
그것은 단순한 건의가 아니었다. 부대의 썩은 환부를 뿌리까지 도려내겠다는 한 엘리트 장교의 조용한 선전포고였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황인철이 국군교도소로 이송되고 일주일 뒤 사단전 간부를 대상으로 한 관심장병 관리체계 개선 회의가 소집되었다. 사단장 주관이었지만 이 회의를 소집하고 판을 짠 실질적인 주체가 윤서인 중령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회의실에 모인 각 부대 지휘관들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귀찮음과 약간의 반감이 서려 있었다. 이미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는 무언의 항의였다. 회의가 시작되자 윤중령은 단상에 올라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띄웠다. 첫 장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폭탄 돌리기, 이제는 끝내야 한다라고 적혀 있었다. 여기 계신 지휘관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황인철 일병 사건이 단지 한 명의 정신질환 병사가 저지른 개인의 일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녀는 황인철의 입대부터 범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날짜별로 정리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최초 부대의 소극적인 대응, 군 병원의 형식적인 진단, 그리고 폭탄을 떠넘겨받은 본부 중대의 안일한 방치까지. 그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모든 단계에서 실패가 누적된 필연적인 결과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윤중령이 제안한 선제적 식별, 관리와 처벌의 분리, 과정 책임 강화라는 새로운 시스템의 골자가 설명되자 마침내 침묵을 깨고 한 사람이 손을 들었다. 포병대대의 정진욱 대위였다. 그는 평소 FM을 강조하면서도 실상은 병사관리보다 훈련 성과에만 집착하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중령님, 말씀하신 방향에는 공감합니다만 솔직히 너무 이상적입니다. 정대위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간부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저희는 사회복지사가 아닙니다. 군인입니다. 저희 본연의 임무는 전투준비 태세 유지입니다. 지금도 각종 훈련과 평가, 행정 업무만으로도 인력이 부족한데 어느 세월에 전 병사를 상대로 심층 상담을 하고 보고서를 씁니까? 중령님의 제안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현장 지휘관들의 업무 부담만 미친 듯이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의 말에 몇몇 간부들이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현실의 어려움을 방패 삼아 변화를 거부하려는 가장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저항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윤서인 중령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과연 이 현실적인 반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녀는 정대위를 차갑게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냉철한 논리가 담겨 있었다. 정대위, 질문 하나 하지. 업무 부담이라고 했나?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의 업무 부담입니다. 좋다. 그럼 묻지. 매주 병사 한 명당 10분씩 투자해서 상담 보고서 한 장을 쓰는 것과 황인철 일병 같은 사고가 터졌을 때 수십 장짜리 사건 경위서를 쓰고 군사경찰대 조사를 받고 사단 감찰부의 감사를 받으며 몇 주간 부대 전체가 마비되는 것 중에 어느 쪽의 업무 부담이 더 크다고 생각하나? 정 대위의 얼굴이 굳었다. 윤중령은 말을 이었다. 자네는 우리가 사회복지사가 아니라고 했지. 맞다. 우리는 군인이다. 그래서 더더욱 부대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제거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인적 리스크 관리야말로 현대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전투 준비다. 그걸 업무 부담으로 치부하는 것은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겠다는 말과 같다. 그녀는 프레젠테이션을 다음 장으로 넘겼다. 화면에는 다른 사단의 데이터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건 작년에 선제적으로 상담 시스템을 도입한 타 사단 예하 대대의 데이터다. 시스템 도입 후 6개월간 부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는 70%, 기물 파손 및 안전사고는 50% 감소했다. 반면 전투력 측정과 훈련 평가 점수는 오히려 15% 상승했다. 병사들의 심리적 안정이
부대 전체의 전투력과 직결된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다. 정대위, 이게 아직도 이상으로만 보이나? 윤중령은 마지막으로 회의실에 모인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다. 지휘관의 책임은 병사를 감싸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부대 전체의 안전과 기강을 유지하고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선량한 다수의 병사들을 소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더 큰 책임이다. 그걸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군복 입을 자격이 없는 거다. 오늘 나의 제안은 여러분에게 선택지를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상기시키는 것뿐이다. 회의실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정진욱 대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윤서인 중령은 계급으로 누르거나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오직 냉철한 논리와 데이터 그리고 지휘관의 본질적인 책임을 근거로 모든 반론을 완벽하게 제압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참교육이었다. 그날 이후 부대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윤서인 중령이 제안한 새로운 관리 시스템은 사단장 직권으로 즉시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투덜거리던 간부들도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병사 관리가 수월해지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의 위험이 줄어들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몇 달 뒤 새로 전입 온 신병 중 한 명이 정기 심층 상담 과정에서 심각한 우울증과 가정불화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조기에 발견되었다. 과거 같았으면 성격 이상한 놈으로 치부되어 방치되거나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을지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소대장은 새로운 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그를 전문 상담관에게 연결했고 부대는 그의 부모님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외부 병원 진료를 지원했다. 그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누구보다 밝은 모습으로 군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윤서인 중령은 인사참모실 창문 너머로 재개장한 단결 카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곳은 어두운 과거의 상징이 아니었다. 모범 병사로 선발된 새로운 바리스타가 동료들에게 커피를 내려주고 카페 안은 병사들의 편안한 웃음소리와 향긋한 커피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건강하게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이었다. 그 풍경을 바라보는 윤서인 중령의 입가에 비로소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한 명의 문제아를 쫓아낸 승리자의 미소가 아니었다. 모두가 외면하던 골마 터진 환부를 외면하지 않고 가장 아프고 힘든 방식으로 도려내어 새로운 살이 돋게 만든 진정한 리더의 조용한 만족감이었다. 부대에는 새로운 새벽이 오고 있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